오늘은 공공선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공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공공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그 공공재를 선택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이론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공공재의 최적 이론이 뭔지 뭐 이런 게 이론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건 이론이고, 실제 공공재를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입안해서 국회에다 보내면 국회에서 뭘 하죠?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투표로. 그래서 공공재의 선택은 투표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하는 공공재 선택에 관련된 이론이 공공선택 이론이죠. 공공이 써졌잖아요. 공공선택 이론. 공공재를 선택하는 데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은 오늘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은 공공선택 이론, 그 다음에 3교시, 4교시는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오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 뭔지, 공공재의 최적 공급 이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최적 공급 이론, 이론적인 거죠. 다시 살펴보면 시장은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한다는데 시장이 잘 알아서 못하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그 시장 실패를 정부는 방치할 수 없어서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경쟁 균형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 의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공재는, 이제 공공재만 놓고 보면 시장 실패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의 구조적인 틀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부성과 공공재라고 그랬죠. 그 중에 공공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공공재.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은,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그랬죠. 이런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그 공공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의 수요자들의 선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야. 시장에서 누가 그걸 공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주체 중에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정부다, 이런 거.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죠. 그래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적정 공급 방안이 어떤 것들이냐, 이론적으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누구까지? 머스그레이브 이론까지 살펴봤잖아요. 자, 공공재의 최적 공급 이론. 공공재의 선호가 시장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 파악할 수 없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선호를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최적 공급 이론을 전개를 다 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실현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공공재가 시장에서 적정하게 공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원용해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어떤 것이 파레토 효율적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잘 안 맞다, 이런. 그래서 현실은 공공선택 이론으로 가죠. 공공선택 이론. 현실적으로 공공재는 시장 메커니즘과 구분되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현실의 공공재 공급 과정은 공공선택 이론의 틀내에서 설명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통합하는 정치적 과정의 경제학적 분석. 이게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잖아요. 이게 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통합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유도를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균형을 잡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균형을 잡아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고전학파들이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부분이 공공선택 이론이다. 자, 현실적 방법으로는 뭐죠? 투표제. 과반 투표제, 전원 투표제, 점수 투표제, 순위 투표제. 그래서 이 투표제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빨리 나가죠. 공공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죠. 공공선택 과정. 자, 공공선택 과정. 의사 전달의 정치적 방법을 투표제도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이뤄낸다. 이랬죠. 현실의 공공재 공급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는 비시장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통합하는 정치적 과정의 경제학적 분석을 뭐라고 그러죠?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학의 영역으로서의 경제학과 정치학의 이렇게 경제학과 정치학의 중간적인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자, 누가 어떤 학자들이 공공선택 이론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스웨덴의 빅셀, 1950년대에 뷰캐넌, 그 다음에 5, 60년대에 엘로우, 블랙, 다운스, 올슨, 니스카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연구 대상. 첫째,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성격을 분석하고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상이한 선호를 반영해서 집합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의 의의를 파악한다. 세 번째, 정부의 다양한 행동 양태를 예측하고 설명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적 공공선택 이런 부분이 있고 규범적 공공선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차선 이론에서 엘로우가 집합적 결정에 다수의 투표 원칙을 적용할 때 투표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부분의 선호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명될 수 있는가, 여러 부분의 개별적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5가지 조건을 제시했어. 5가지 조건을. 그래서 이 5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면 개별 부분의 선호가 완벽하게 반영된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반영한 사회 후생 함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불가능성 정리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 밑에 나오죠. 이론적으로 개별 부분의 선호가 완벽하게 반영되는 5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회 후생 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 투표의 역설이 그런 이제 뒤에 부분에 투표의 역설이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그거를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에러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 5가지 조건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5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가 되느냐. 첫 번째, 집합적 합리성이다. 집합적.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전제가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죠. 개인인데 여기서 보는 건 뭘 보냐면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그죠? 그럼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가 되잖아요.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개인의
자, 개인과 사회를 이게 타당해야 이 사회에 이게 타당하려면 이게 뭔가 모르지만 이 사회의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려면 무엇도 타당해야 되죠? 여기도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이거 여기도 타당성을 가져야 돼. 여기도. 그런 얘기야 다. 이런 얘기가.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집합적 여기 집합적 선택의 합리성이잖아요. 집합적 선택의 집합이야. 이거는 개인이고 이게 집합이잖아요. 집합. 이게 합리성을 가지려면 타당성, 합리성이죠. 이게 합리성을 가지려면 뭐다? 개인도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해되시죠? 이게 합리성.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야. 이것만 이해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선호는 뭐야? 오른쪽이잖아요. 사회적 선호가 개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야 된다. 이 개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렇게 사회가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근거한 사회 선택의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말이 좀 복잡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야. 사회 선택의 합리성을 가지려면 무엇도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개인 선택들도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집합적 합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합적 합리성. 개인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하는데 그것이 이행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행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A가 C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이행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도 이래야 되지만 사회도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행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태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집합적 합리성 이해되시죠? 이는 선택 대상들의 사회적 선호 순위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파레토 원칙.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 X보다 Y를 선호하면 개별 구성원이에요. 개별이잖아요. 개별 구성원이면 어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이것이 X보다 Y를 선호하면 내가 지금 여기는 A를 썼네. 자, 이것이 X보다 Y를 선호하면 여기도 그래야 된다. 여기도. 여기도 X보다 Y를 선호하고 있어야 된다. 자, 사회의 개별 구성원이 X보다 Y를 선호하면 사회적 선호도 X보다 Y를 앞서야 된다. 개인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가 정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정의 관계를 가졌잖아요. 일관성 있잖아요. 정의 관계를 가진다. 파레토 원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의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 어떤 하나의 선택 대상이 제것 또는 추가될 때 그런 변동이 다른 선택들 간의 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선택 간의 상호 의존성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통계 분석할 때 다공성성 분석을 하잖아요. 여기 연관이 있는 게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 일종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다공성성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제3의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호의 비제약성. 집합적 선택 과정에 참여하는 각 부분의 모든 선택 대상에 대해서 선호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선택 대상에 대한 선호 표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유롭게. 누구로부터의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선호의 비제약성. 그 다음에 비독재성. 사회적 선택이 개별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무시하고 특정인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회 선택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왜곡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집단적 합리성, 두 번째 파레토 원칙, 세 번째 제3의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 네 번째 선호의 비제약성, 다섯 번째 비독재성. 이 5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완벽한 사회 우생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엘로우가 분석해 보니까 그거는 어떻더라? 불가능하더라 이게. 그게 엘로우의 불가능성 등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최적 의사결정 조건. 최적 의사결정 조건. 자, 누가 있습니까? 뷰캐넌과 툴럭이 있잖아요. 뷰캐넌과 툴럭의 모역.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람 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사람 수야. 100명이 있어. 저 1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 투표자들 100명이야. 자, 100명이 있어. 100명이 다 참석했다. 여기 100이죠. 100명, 오른쪽으로 갈수록 찬성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100명을 다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100명을. 100명이 다 했다. 그럼 만장일치잖아요. 그럼 의사결정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에 비해서 반대로 외부 비용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일치하네. 여기 이제 이거는 총 비용이고 이거는 총 비용이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총 비용이잖아요. 요것들을 미분하면은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미분하면 이 상태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는. 이 총 비용은 두 가지 부분에 합쳐놓은 거에서 최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죠? 뷰캐넌과 툴럭의, 최적 의사결정에 관한 원칙이다. 자, 의사결정 비용, 외부 비용. 자, 의사결정 비용은 찬성을 유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찬성하는데. 그다음에 외부 비용. 어떤 대안이 통과됐을 때 이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이게 찬성 비율이 떨어져야 외부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반대잖아요. 외부 비용은 이렇게 내려가고 찬성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고 두 개를 높이만큼 합쳐놓은 것이 총 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최적 찬성자 수, 사회적 선택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 비용, 총 비용은 의사 결정 비용으로서 외부 비용이다. 최적 찬성자 수는 정치적 결정 비용이 최소한 N스타에서 찬성자 수, 최소인 상태, 의사 결정 비용의 한계 증가분, 외부 비용의 한계 증가분, 이것이 같은 점이다. 미분한 것이 같은 점이다. 이렇게 해서 최적 찬성률,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최적 의사결정 원칙 모형 제시 결론. 자, 첫째, 대안을 50%의 과반수 다수결 지지로 통과시킬 때 정치적 결정 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반수 다수결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근거도 없다. 두 번째,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다수결, 이렇게 2분의 1이죠. 과반, 다수결제와 전원일치제를 설명하는데 총 비용이 N스타 부근위에 최저가 된다. 다수결제에 적합하다. 자, 비용 곡선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자수를 채택한다. 세 번째, 만장일치제. D가 가장 크고 E가 가장 적다. 앞에 그림에서 외부 비용의 가장 적은 이유, 만장일치에서는 통과된 대안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장일치제에서는 의사결정 비용이 최대지만 외부 비용은 반대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 비용은 제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운용상의 제약. 첫째, 정치적 결정 비용의 최소 찬성률로 공공재 규모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 최적 공급량과 일치된다는 보장이 없다. 자, 투표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론적인 최적 공급량, 그것하고 일치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일치된다는. 두 번째, 특정 대안을 채택하면
각 투표자가 느끼는 비용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측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현실의 정치적 결정 비용 곡선을 이용한 최적 산정량 도출이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만장일치제. 100% 다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장일치제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대적 만장일치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개념 자체가. 사실 만장일치면 100%잖아요. 그럼 상대적 만장일치. 100%가 아닌 것 같아. 앞에가 뭐 붙었으니까. 그러면 그건 뭔 말이죠? 상대적 만장 100%에 가깝게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10분의 9, 5분의 4, 예? 또는 3분의 2 이렇게 과반수를 넘어서 100%에 가깝게 결정한다.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만장일치란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만장일치는 100%. 그죠? 예. 자, 근데 만장일치의 단점.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면은 일을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죠. 한 사람만 반대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게. 그러면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설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응?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이죠. 두 번째, 전략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런 단점들이 있다. 차선의 방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다? 상대적 만장일치다. 상대적 만장일치. 5분의 4 또는 3분의 2 이렇게 상대적 만장일치다. 이런 얘기죠. 만장일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차선의 방법으로 상대적 만장일치다. 이런 얘기죠. 이제 상대적 만장일치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서 한 사람의 힘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과반수 투표를 하면 49%의 의사가 완전히 백지화되고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단점들이 있죠. 자, 만장일치제. 자, 만장일치제 규범적 속성. 한번 이건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다수결제. 다수결제는 2분의 1 이상, 단순 다수결이잖아요. 보행과 블랙의 모형. 그 다음에 보행의 공공재체적 공급 방안. 보행의 가정. 자, 첫째, 공공재의 한계 비용은 일정하다. 두 번째, 공공재 한계 비용은 N 명의 소비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한계 비용을 숫자로 나눴잖아요. MC를 숫자로, 한계 비용 숫자로 나눴죠. 세 번째,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표준 정기분표를 따른다. 자, 보행의 가정이죠. 보행 모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재의 규모 결정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재의 최적 규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공공재 한 단위 공급에 따른 한계 비용, 왼쪽이죠. 한계 비용과 공급된 공공재를 소비자들이 공동 소비로서 얻게 되는 편익합, 한계 편익이죠. 일치하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가 결정된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왼쪽이 한계 편익이죠. 시그마, MRS, I. 그 다음에 한계 비용,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요거를 뭐로 나눴죠? 사람 수로 나누면 이렇게 양쪽에 같이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행 모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보행 모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거잖아요. 수평이 공공재, 수직이 비용. 고분균형 분석이죠. 공공재 하나만 갖고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해는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한계 비용이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평으로 되어 있고 n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한계 편익은 요거죠. 한계 편익이 0이죠. 앞부분에서 요거잖아요. 한계 편익 오른쪽이 한계 비용.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공공재가 최적 공급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점에서 이게 보행 모형이죠. 자, 이거를 블랙이 검토를 해보니까 블랙은 다수결제를 적용할 경우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사회적 선택에 가능한 상황을, 자, 블랙은 다수결제를 적용할 경우 중위투표자의 선호로 사회적 선택을 가능한 상황을 일반화했다. 여기서 보면 중위투표가 어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가운데니까 이거잖아요. V3 여기다 해야 되는 게 GM. 이 봉오리를 보면, 여기를 살펴보면 이 봉오리가 다 뭐죠? 하나짜리야. 봉오리가 다 하나죠. V1도 봉오리 하나죠. V2도 봉오리 하나죠. V3도 하나, V4도 하나, V5도. 봉오리가 하나일 때, 단봉형일 때 뭐가 성립된다? 중위투표 선호와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단봉형일 때. 다봉형일 때는 어떻게 하냐? 봉오리가 두 개로 나와버리면 이게 일치하지 않니? 선택이 안 되더라. 그게 다봉형일 때 투표의 모순이 발생한다. 뒤에서 나올 겁니다. 투표의 모순이. 자, 중위투표자 원리.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소득이, 이쪽으로 가면 소득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소득이. 우측으로 가면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는 뭐예요? 사람 수네. 소득이 증가하죠. 여기는 이제 고소득자들이겠죠. 고소득자들. 여기는 저소득자들. 그러면 이 소득을 다 평균을 내보면 여기에 왔다는 의미죠. 여기에. 자,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평균 소득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평균 소득이. 그런데 평균 소득은 여기인데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 밑에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 밑에가 있죠.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 밑에 있다, 이런 얘기죠.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고소득 때문에 그러더래요.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높아진다.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우측에 와 있잖아요. 중위투표자의 균형은 그 사회의 소득 분포가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소득 분포가 불균등한 것이 보통이다. 불균등하잖아요. 표준 정기 분포를 뭐 안 따르죠. 이거는. 그래서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우측에 위치한다. 중위투표자의 원리. 중위투표자. 자신의 선호가 모든 사람들의 선호 분포의 중간 지점에 놓이는 투표자. 그걸 중위투표자라고 한다. 중위투표자. 중위투표자 원리. 다수결제 투표 제도에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균형의 비율. 일반적으로 중위투표자에 의한 균형은 비효율적이다. 자, 중위투표자의 함축성.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공재를 선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한다면 중위투표자는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위투표자의 소득은 평균소득과 같지 않다. 중위투표자 소득은 평균소득의 왼쪽에 위치한다. 이유는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부모는 비대칭적이다. 특히 저소득자들이 많고 고소득자들이 적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평균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은 우측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죠. 중위소득자는 소득이 낮은 자들 중에서 나온다. 그 결과 중위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낮다. 앞에서 봤던 거죠. 자, 다수결제. 다수결제는 단봉형일 때 다수결제가 타당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단봉형일 때. 다수결제에 의해서 사회적 선택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일치한다. 단봉형일 때. 다수결제에 의한 사회적 선택의 도출은 제한적 상황에만 가능하다. 정규분포이고 단봉형일 때 가능하다. 정규분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떠죠? 다봉형이고 투표의 모순이 생긴다. 자, 다봉형일 때. 봉오리가 2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란 말이야. 다봉형일 때. 다수결제에 의해서 사회적 선택을 이끄는 데 실패한다. 이행성의 위배가 발생한다. 선택 대상의 순위
순위 순환을 초래한다. 투표의 모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다 투표제. 불필요하게 복잡한 논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안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 대안 중에서 어느 두 개도 무차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 B, C죠. 이 세 가지 대안이죠. A, B, C이고 모든 I가 M보다 적죠. 이러한 선호 체계는 세 가지 대안을 선호의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여 얻을 수 있는 6가지 중 하나다. 그래서 그 6가지가 이런 형태가 되는 ABC, ACB, BAC, BCA, CAB, CBA 이 6가지 중 하나다. 각 소비자의 선호 체계에서 A의 위치에 따라서 최상위, 중간, 최하위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이거죠. A 위치에 따라서 3점, 최상위를 3점, 중간을 2점, 최하위를 1점의 점수를 부여하자. 모든 소비자로부터 A의 점수를 합산하면 그것이 A의 보다 점수다. 이런 얘기야. 보다 점수다. 같은 방법으로 BC의 보다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보다 투표제는 이렇게 계산된 보다 점수의 크기로 A, B, C 세 대안들의 사회적 선호 관계를 결정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대안이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가장 낮은 점수의 대안이 가장 열등하다. 뒤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수결제에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선택 대상이 몇 개 있죠? X, Y, Z 선택 대상이 3개. 3개의 선택 대상이 세 사람이 선택하는 거죠. A, B, C 세 사람이 선택해요. 세 사람인데. 자, A는 XJ를 제일 선호해. 제일 선호하지 않는 거죠. 선호하지 않는다. A는 XJ를 제일 선호하지 않고 뭘 선호하죠? ZJ를 제일 선호하잖아요. ZJ가 1순위죠. ZJ가. 그죠? 그런 의미잖아요. C는 뭘 제일 선호하죠? YJ를 제일 선호한다, 이게. YJ가 1순위죠. 그 다음에 제일 선호하지 않는 게 뭐야? XJ야. 두 번째 선호하는 게 ZJ.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XJ를 제일 선호하고 ZJ를 제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누가 투표를 하냐면 X, Y, Z 세 개의 선택 대상을 놓고 A, B, C 세 사람이 지금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 투표 결과가. 자, XJ를 볼까요? XJ를 보면 XJ하고 YJ를 비교해보자. 자, 헷갈리니까 요것대로 하죠. XJ와 YJ를 비교해보자. XJ, YJ를 비교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XJ는 어쨌든 XJ는 A가 1등이잖아요. A가 1등이죠. XJ는. 그 다음에 B는 YJ를 지지하죠. XJ보다 B는 YJ를 지지하죠. 이거 YJ를 지지하죠. 그 다음에 C는 뭘 지지합니까? C는 XJ보다도 YJ를 지지하잖아요. C. 그러면 XJ는 A 한 사람, YJ는 B, C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뭘 선택해? 이 사람들 YJ를 선택한다는 뜻이야. 자, 이 그림 이해되시죠? YJ를 선택한다는 뜻이야. 투표한 거예요, 투표. 세 사람이 투표해서 XJ는 한 사람만 선택했는데 YJ는 두 사람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YJ를 선택한다. 그래서 XYJ 구간에서는 XYJ 구간은 이런 결과를 나타났죠. XJ보다 YJ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YJ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YZ를 해볼까요? Y와 Z. 자, Y와 Z를 놓고 투표를 해보죠. 자, A는 뭘 지지합니까? A는 여기를 지지하네. YJ를 지지하네. A는. 헷갈리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하죠. 또 헷갈리니까. 자,
Y와 Z를 놓고 세 사람이 투표하면 A가 여기네. A는 Z는 3순위, Y는 2순위. 이게 A네. A는 여기를 지지하네. YZ를 지지하네. 그죠? B는 Z를 지지하잖아요. B는 여기를 지지하네. Z를 지지하죠. 그 다음에 C는 YZ가 여기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 그러면 YZ는 두 사람이 지지하고 ZZ는 한 사람이 지지하잖아요. 그럼 이건 ZZ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YZ를 선택하는 거죠. YZ를. 그래서 Z보다는 YZ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X와 Z를 놓고 투표를 해보죠. X와 Z를 놓고 투표를 합니다. X와 Z를 놓고 투표하면 A는 X를 선택하잖아요. 이게 A를 X를 선택하죠. B는 여기가 높으니까 B는 Z를 선택하죠. C가 이렇게 되죠. A는 3이고 여기는 2잖아요. 그럼 C는 여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XZ는 A 한 사람이 선택했고 ZZ는 B, C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ZZ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보다는 Z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X보다 Y를 선택했고 X보다 Y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X보다 Y를 선택했고 Y 밑에 Z가 있네. Y 밑에 Z가 있고 Z가 X보다 Z가 더 크죠? 공간을 비워놓고 해야 되겠네. 조금 비워놓고. 자, 여기 보면 X보다 Y를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Z보다 크다. Z는 이쪽으로 와야 Z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근데 Z가 X보다 크다. Z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X보다는 Z가 크고 Z보다는 Y가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Y, Z, X 맞네. Y, Z.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맞게 됐죠?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딱 끝난 사람. X보다는 Z가 크고, Z보다는 Y가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순위 결정이, 이행성이 딱 결정되잖아요. 완비성, 이행성이 충족하죠? 딱 결정이 됐어. 그럼 당연히 Y보다는 X가 크고, 저 세 개를 다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야. 이런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 그래서 다수결제. 자. 여기서 중위투표자 C와 일치한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위투표자는 누구야? C야, C. 중위투표자 C. C가 칠판 보세요. C가 선택한 게 뭐야? C는 Y를 선택했잖아요. C가 Y를 선택했잖아. C가 Y를. Y가 1순위잖아요. 중위투표자 C가 Y를 선택했어. 그래서 중위투표자의 C의 선호와 일치한다. Y 선택했잖아요. 중위투표자 C의 선호와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투표자가 선택 대상의 일관성을 갖고 선호를 표출한다. 투표행위, 집합적 선택, 사회적 선택의 합리성을 가졌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단봉행위인다. 이 말이야. 그럼 다봉행일 때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봉오리가 두 개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하고 틀린 게 B가 봉오리가 두 개잖아요. 뒤에 그림에 보면 B가 봉오리가 두 개야. 자, 투표 한번 해봅시다. 투표 한번 해봐. 자, X, Y를 넣고 투표를 해볼까요? X와 Y를 넣고 A는 여기 A네. A죠.
A죠. 그 다음에 B는 여기다 B도 A네. B도 A고 C는 여기네. C.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여기 두 사람, 요거는 한 사람. 그러니까 Y보다 X를, 자 여기죠. Y보다 X를, 여기 되죠. Y보다 X를 더 선호했다 이런 얘기잖아. 자, 이번에는 또 Y와 Z를 놓고 투표를 해보죠. 자, 이렇게 Y와 Z를 놓고 투표해보죠. A는 여기네. A 여기죠. A. 예? 그 다음에 B는 여기네. Z네. B. C는 어디야? C는 여기네. C. 그러면은 Y는 두 사람, Z는 한 사람. Y가 Z보다 크다 이런 얘기네. 자, Y보다 Z가 크다. 나왔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X와 Z를 놓고 투표를 해보죠. X와 Z를 놓고 이것과 이거죠. X와 Z를 놓고 또 세 사람이 투표를 합니다. A는 여기죠. X를 선택했잖아요. B는 Z를 선택했네. B 여기죠. 그 다음에 C는 여기에 더 높잖아요. C. 이렇게 되죠. Z는 두 사람, X는 한 사람. 그래서 Z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저거를 또 이제 합쳐보죠. 저 세 개를 합쳐보면, 자, X가 Y보다 크고, 두 번째, Y가 Z보다 크죠. Y가 Z보다 크죠. 자, 두 번째 끝까지 이렇게 됐죠. 세 번째, X가 Z보다 크다. 자, X보다 Z가 크다 이런 얘기죠. X보다 Z가 크다. 그럼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Y보다 X가 크고 Z보다 Y가 큰데 또 X보다 Z가 크. 이 처음에 있던 요거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그죠? 이거 뭐죠? 순환의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까 거 다 다르게 순환의 모순이 발생. 이렇게 다봉형일 때 순위 결정에 실패한다. 순위 결정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다봉형일 때 봉우리가 이 B처럼 두 개일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예. 의사 진행 조작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투표자 선호가 뭐야? 단봉형도 투표 모순? 좀 문과 좀 이상하네. 다봉형일 때 투표 모순이 있죠. 2차원 이상의 복잡한 선택은 모순적 결과로 가는다. 모든 투표자 선호가 단봉형도 아니게 다봉형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다봉형일 때. 투표의 역설,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고 한다. 자, 다수결제 방식의 선택 대상에 사회적 순위 결정에 실패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근거다, 이게. 아까 옐로우가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옐로우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더라. 존재하지 않더라 했죠. 그 존재하지 않은 증명이 이거다 이런 얘기지. 투표의 역설로 증명을 했다. 다수결제 방식의 선택 대상에 사회적 순위 결정에 실패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다. 투표의 역설이. 투표의 결정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투표 결과가 비순환적이고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온전히 반영되고 담합 등 전략적 행동에 의한 교란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그 5가지 조건들이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춰지지 않으면 투표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투표에 모순이 발생한 것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 이유, 선호의 봉우리, 다봉형 선호,
단봉형 선호. 선호의 봉오리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선호가 낮아지는 점. 다봉형 투표의 역설이 발생했죠. 단봉형 투표자 C의 중위투표자 X와의 선호가 서로 바뀌었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안건 C가 재택. 앞에 살펴본 거 넘어갈게요. 자, 다수결제의 한계에 대한 대책. 자, 다수결제. 과반 투표제잖아요. 2분의 1.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 다수결제. 다수결제 한계는 첫째, 투표의 모순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소수파의 보호가 곤란하다. 세 번째, 선택 대상에 대해서 개별 투표자가 갖고 있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해서 나온 투표제도가 초과투표제, 점수투표제, 투표거래와 제휴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초과투표제, 초과투표제 정책 대안이 두 개가 있네요. 1, 2, 선호의 등급, 투표자에 대한 이 밑에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 정책 대안을 5개를 놨죠. 선택 대상이 지금 10개가 아니라 5개잖아요. 밑에 5개를 이 5개를 놓고 몇 명이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가 선택 대상이 5개를 놓고 5명이 투표를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투표를 하는데 선호 등급을 제일 선호한 등급을 1로 하자.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제일 선호한 1부터 5인데 제일 선호한 등급을 1로 하자. 근데 제일 선호한 등급을 5로 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점수로 하는 거니까, 점수 투표제니까 5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여기는 선호한 등급을 1이다. 이렇게 1보다는 5보다는 4, 4보다는 2, 3, 3보다는 2, 2보다는 1 낮을수록 선호한 등급이다 이런 얘기죠. 최소 점수 획득한 게 1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최소 점수겠죠. 근데 선호 등급을 5로 하면은 최다 점수가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복수 투표제, 순위 투표제, 보다 방식. 앞에서 보다 방식이라는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 대안 1에 대해서는 1, 5, 1, 4, 2 선호 등급 1, 5, 1, 4, 2 2에 대해서는 2, 4, 3, 3, 3에서 총 점수를 더하니까 정책 대안 1에 대한 점수는 13점 쭉 나왔죠. 그럼 점수가 제일 낮은 게 1등이 되는 거죠. 13점. 여기서 왜? 최상위 등급을 1로 놨으니까. 13이 1등, 17, 17이 5등,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합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낮은 수치가 여기는 1등이죠. 1위가 제일 낮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투표제. 앞에는 뭐였죠? 이게 초과 투표제, 점수 투표제, 점수 투표제를 하면 여기는 지금 후보자가 3사람이잖아요. A, B, C 사람을 놓고 선거를 하네요. 투표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6명이 후보자 3사람 중에 1명을 뽑는 거죠. 그런데 점수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는 100점을 후보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럼 투표자 1은 후보자 A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유권자 1은 후보자 A한테 60점, B한테 30점, C한테 10점. 이렇게 A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자 A는 A한테 40점, B 30, 30 이런 식으로 쭉 해죠. 그 다음에 투표자 4는 A한테 70점, C한테 10점. 투표자 5는 A가 너무 미워. 그래서 0점. 그 다음에 B가 제일 마음에 들어. 70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합치면 후보자 A는 230점, 후보자 B는 190점, 후보자 C는 180점. 그럼 누가 당선입니까?
후보자 A가 당선이죠. 230조이 제일 높잖아요. 후보자 A 당선이죠. A가 당선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여기를 보시면 투표자 5가 전략적 선택을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 전략 투표를 했다 이거. 간만에 보니까 후보자 A가 당선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A가 제일 밉잖아요. 점수를 하나도 안 줬어. 응? A가 당선될 것 같아. 자, 투표자 5가 보니까 A가 당선이잖아요. 당선될 것 같아. 근데 A가 미워 죽겠어. 근데 자기는 B가 좋아, B가 좋아. 근데 후보자 A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B한테 점수를 안 주고 누구한테? C한테 100점을 몰아줘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 괄호 속에 00,100은 투표자 5가 A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A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가 좋아하는 B의 점수를 안 주고 C한테 100점을 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는 230, B는 120, C가 250에서 누가 당선이냐? C가 당선이 돼버리잖아요. C가 당선돼버렸다. 네? C가 당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투표자 5가 전략적 선택을 해버리니까 A가 당선될 게 C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당선자가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당선자가. 응? 전략적 선택에 대해. 그래서 선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잖아요. 하나 의문점이. 사실은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다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전개하고 있다는 이론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비밀 투표에서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초과 투표제와 점수 투표제의 장단점. 자, 장점, 단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투표의 거래와 제휴. 자, 투표의 거래와 제휴.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투표 거래, 투표 제휴. 그 다음에 다수결제 한계에 대한 대책. 자, 점수 투표와 투표 거래, 전략적 행위. 아까 전략적 행위로 인해서 점수 투표제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비합리적 선택.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와 공공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대의제. 우리나라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법률을 검토하고 예산을 검토하겠죠. 대의제 민주주의다. 간접 민주주의. 자, 선호 전달 체계가 개별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선호를 전달해서 공공선택을 이루어진다. 그죠? 그죠? 개별 국민이 직접 공공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대통령 또는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뭐 이렇게 되겠죠. 대표자를 선출해서 선호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뭐죠?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이죠. 넘어가고 공공선택 과정의 참여 부분들이 공공선택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태, 장단점. 자,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은 뭐죠? 장점. 많은 개별 국민들 대신에 정치가 의해서 투표를 하니까 투표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이 전락되더라 이런 얘기죠. 비용은 투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것이고 정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획득된 정보를 투표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 투표자가 그러한 정보를
흡수, 소화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다. 그래서 투표와 관련된 비용이 절감된다. 단점으로 개별 국민의 선호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개별 국민의 선호와 정치가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더라 이게요. 원래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지 않아. 왜 일치하지 않은지를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선호가 자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정치가의 행태 분석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재밌는 얘기죠. 그러면 정치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죠. 정치가들이 어떤 선택을. 자, 공공선택 과정에서 정치가들은 득표를 극대화한다. 그래야 당선될 거 아닙니까? 득표 극대화를 해서 당선을 목표로 한다. 당선을 목표로. 다운주 모형. 공공선택 과정에서 정치가가 보이는 행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연구다. 정치가와 납세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정치가와 납세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행동의 합리성. 자, 투표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표를 얻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가는 투표자의 눈치를 본다. 그렇잖아요. 투표자의 눈치를 보고 표를 얻기 위해서 투표자의 눈치를 보고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다운주 모형에서 보면 가정 첫째, 정치가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지지표를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행동한다. 득표 극대화를 한다. 정치가는 득표 극대화. 정치가는 표를 극대화한다. 이거죠. 득표 극대화. 그죠? 그 다음에 납세자, 일반 국민은 투표자는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이거 순편익을. 근데 이게 이제 일치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죠. 모형의 내용. 지금 우리는 다운주 모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의 목적은 투표자가 선호하는 공공재 규모를 제시하고 다수표를 득표해서 정권 장악을 달성한다. 그래서 정치가는 득표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는 정치가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하고 어째죠? 일치해야 돼. 이론적으로 맞는 거다. 일치해. 투표자하고 정치가는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일치해야 된다. 왜 그러면 그럴 목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표를 받아서 당선됐잖아요. 그럴 목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하고 정치가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는 일치해야 된다. 투표자의 선호. 공공재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 극대화되는 공공재 규모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일치하게 해야 된다. 완전한 정보의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보가 완전하면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야. 예? 근데 정보가 불완전하면 숨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보가 불완전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유권자가 잘 모르거든. 유권자가 잘 모르니까 내가 유권자의 순편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더라. 자기이익 극대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첫 시간에 여기가 기업이 있고 여기가 가게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시장 경제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다 이런 게. 이게 시장 경제인데 가게는 뭘 극대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그러죠. 효용 극대화. 이건 수요죠. 수요 측면이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 기업 공급. 이거는 뭐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했죠. 이윤 극대화. 그러면 시장 경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전제를 깔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계고 여기는 기업이고,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가계와 기업을 적어놨을 뿐이고, 가계 측면은 수요, 소비고, 기업 측면은 공급이잖아요. 생산,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이게 시장 경제다. 시장 경제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기성과 합리성에서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정부는 뭐냐? 정부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정부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 누구야?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있는 관료, 선출직 공직자와 뭐죠? 관료들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야. 관료들이. 그러면 자, 효용 극대화와 이윤 극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효용 극대화. 그러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도 이기성의 바탕을 두고, 정부는 뭐에 바탕을 둔다고 그랬죠? 공익에 바탕을 둔다고 그랬죠. 공공성, 공익. 여기는 이기성, 사익.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실제 움직이는 정치가, 이게 정치가, 선출직 공직자, 정치가와 관료, 이 사람들이야. 이 공익을 위해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정치가를 분석하는데, 정치가는 득표를 극대화하고 유권자는 순편을 극대화하는데, 정보가 완전하다면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정보가 불완전할 때 여기서 정치가가 무슨 극대화로 변한다? 자기이익 극대화로 돌변한다. 자기이익 극대화로. 자기이익 극대화로.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 지금 자기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물론 그 자기이익 극대화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자기의 정치적 이익 다 극대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이익 극대화라는 게 경제적 이익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모든 걸 다 극대화를 하겠다, 이 정치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공익 목적과 입에 드는 행동을 하더라. 공익 목적과 입에 드는 행동. 자, 정보가 불완전하면 공익 목적과 입에 드는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요즘 지금 어떤 분 지금 검찰에 수억 건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계류되고 지금 사법부가 질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왜 정치가가 순편의 극대화에 서지 않고, 이 순편의 극대화는 뭐야? 공익의 입장에 서지 않고 왜 자기 이익 극대화 입장에 섰냐? 정보가 불안하다니까. 정보가 불안하다. 그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제도 자체를. 정보가 불안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게 자기 이익 극대화냐 공익 극대화냐. 지금 저는 학문적으로 수업 시간이니까 학문적으로 매가지고 신문에 보면 지금 오늘 판결이 나오니 내일 판결이 나오니 지금 떠들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생겼다. 정보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뭐 때문에?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다. 그래서 어쨌든 다운스에 의하면 그 정보의 불안전성이 정치가를 어떻게 하더라? 공익 목적과 이배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다? 다운즈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는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와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이기적인 행태를 반영해서 공공재를
과소 공급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 공익에 써야 될 공공재를 어떻게 사익으로 돌려져 사기업의 이익으로 몰아주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다운스가 분류한 뭐죠? 정치가의 행태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정치가의 행태 분석이고 또 관료의 행태는 어쩐지 한번 봅시다. 관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공직을 수행하는지 관료의 행태 분석을 한번 보죠. 자, 관료의 정치가의 행태 분석에서 문제점 이것도 보고 가죠. 첫째, 현실적으로 공공재 규모와 내용은 일부 강력한 이해 집단의 욕구 및 선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치가는 차기 집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자의 공공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개별 국민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 표명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다. 또한 정치가의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하다. 정치가가 국민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공공재 규모는 진정한 최적 수준과 다를 수 있다. 자, 관료의 행태 분석. 이번은 관료.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 정치가와 관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부는 추상적 개념이니까. 관료는 어떤 선택인가 봅시다. 베버가 연구를 했어요. 베버가 연구를 한 게 니스카넨이 연구를 했죠. 베버가 뭔 얘기를 했냐면 베버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관료는 국가 목적과 모순 없이 효율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다. 또는 봉사자다. 사심 없는 행동자다. 이렇게 베버가 아주 좋은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신 분이잖아요. 정약용의 목민심서. 여러분 여기서 공직으로 가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어야 됩니다. 정약용이 왜 유배 갔나요? 천주교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해남에서 또 저기 형은 저 흑산도에서 정약전은 그래서 같이 다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유배돼서 갔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많이 썼겠죠. 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 더 훌륭한 말이죠. 이게 좀 써놓지는 않았지만, 자, 관료는 국가 목적과 모순 없이 효율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공복이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런 얘기. 자, 그럼 니스카넨은 뭐라고 그랬냐면 관료는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더라 이런 얘기야. 사익 극대화. 자기 효용. 아까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관료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더라 이런 얘기야. 자기 이익을. 예?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예산의 극대화, 권위, 특권, 증대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운즈, 틀럭, 브레튼 등은 관료는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게 행동한다.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게 행동한다. 효용 극대화. 그러면 여기서 관료가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 뭐냐? 예산 많이 따오는 거야. 예산. 정부에서 예산 따와야 되는데 우리 부처의 예산이 1년에 1,000억이 들어가는데, 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있고 우리 부서에 1년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제로다. 그럼 어떻게 돼? 문 닫아야 되잖아요. 1,000억을 따와야 돼. 1,000억을. 근데 1,000억을 따오면은 내년 1년 돌아가는데 2,000억을 따왔다. 뭐 아주 논하는 거지 뭐. 그 부처는 아주 논하는 거지 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효용 극대화는 뭘 얘기하느냐? 예산 극대화를 얘기한다 이게. 예산은. 관료는 예산을 많이 따와. 그래야 거기서 자기 부서를 유지하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관료는 예산 극대화, 자기 효용 극대화라는 걸 가정하고 그거를 일반 균형 분석과 부분 균형 분석을 통해서 관료의 행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분들이 연구한 이론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게. 자, 일반 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이니까 뭐죠?
공공재와 사적재를 동시에 놓고 분석했다 이런 얘기죠. 자, 동시에 놓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동시 분석하죠. 이런 가정하에 자, 관료의 가격선은 비비선이다. 비비선이 어디입니까? 비비선. 관료의 가격선 비비선으로 완만하다. 요거죠. 관료의 가격선이 요거다. 그 다음에 비관료의 가격선은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다. 그러면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관료는 여기서 접하고 비관료는 여기서 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 관료들은 공공재를 이만큼 원한다 이런 얘기야. 예산을 이만큼 더 과중하게 원한다 이런 얘기야. 그에 비해서 관료가 아닌 사람들은 공공재를 이만큼 원한다 이거야. 이만큼. 어째 비관료에 비해서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잖아요. 초과 공급이 이게 누구 이론이다? 아까 누구였습니까 이게? 리스카넨이 한 얘기다 이러네. 리스카넨이.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 점이 두 개로 나타나죠. 여기랑 가격선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관료가 비관료에 비해서 공공재를 과다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리스카넨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관료의 일반 기능 분석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 기능 분석으로 보죠. 부분 기능 분석에서 보면 리스카넨입니다. 공공재가 여기죠. 그럼 여기는 가격을 나타내잖아요. 수평축은 공공재, 수직축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부분 기능 분석, 공공재만을 대상으로 부처의 예상 규모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총 편익은 총 비용과 같다고 가정하면, 자, 총 편익과 총 비용이 같다고 가정하면, 총 편익 어디죠? 같다고 가정하면 관료는 이 규모를 선언한다. 그래서 효율적 예상 규모는 이 G스타다. 결론. 자, 효율적 예상 규모는 G스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요곡선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공공재에 대한 공급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어디서 결정되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 점이 뭐죠? 효율적 예상 규모다. 이런 얘기요. 이 얘기잖아요. 이 점이 효율적 예상 규모다. 그런데, 관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일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공공재를 선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 편익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총 편익은 자, 수요곡선 밑에니까 총 편익은 요거잖아요. 총 편익은 요거죠. 요것이 총 편익이죠. 요것이 총 편익이죠. 총 비용은 어떤 거야? 총 비용은 공급곡선 밑에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총 비용은 요거죠. 요것과 총 비용과 자, 면적이 같아지는 거죠. 총 편익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공공재 규모를 결정하니까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은 이 점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점. 그때 공공재 규모는 이 점이에요. 이거는 관료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 그에 비해서 납세자가 원하는 공공재 규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이 점.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이만큼을 썼다. 과잉 공급이, 초과 공급이 나타나잖아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허용 가능한 최대 예상 규모로서 효율적 예상 규모, 순편익 극대화의 예상 규모인 G스타. 이게 효율적 예상 규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총 비용과 총 편익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GB에서 예산을 선택한다. 관료가 비관료보다 더 큰 예산 규모를 선호하는 것은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관료의 효용 수준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이 그림 이해되시죠? 자, 니스칸의 모형.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총 편익이죠. 수평이 공공재, 수직이 비용, 이게 TB, 토탈 베네피트 총 편익이잖아요.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 이 점이죠. 이 점에서 이 점이니까 여기서 공공재 규모를 선택한다. 관련해 여기.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이 총 편익과 총 비용의 이 갭, 이게 순편익이죠. 순편익. 이 순편익이 극대, 유권자는 순편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순편익 극대화는 여기에 기울기와 여기에 기울기가 일치하는 점에서 순편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죠? 순편익이 극대화된다. 미분한 점이 순편익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은 이 점이다. 이런 얘기. 이 점. 그런데 관료들은 요만큼 공공재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초과 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것을 니스카넨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서 총편익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편익은 A, G 마이너스 B, G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BG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총편익, 총비용은 CG 이렇게 됐잖아요. 자,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으면 이것은 CG다. 이런 얘기잖아요. CG다. 같으면. 그럼 어떻게 돼? CG 같으니까, 자, G 하나씩 다 없애버리면, TB는 A 마이너스 B, G는 C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나요? BG는 C, G 하나씩 없으니까 A 마이너스 BG는 C. 그러므로 G는 B분의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잖아요. 실판 보세요. 자, G는 B분의 A 마이너스 C. 그래서 여기에 G는 뭐죠? B분의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왔죠? B분의 A 마이너스 C 나왔죠?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관료가 예상 규모를 극대화한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B분의 A 마이너스 C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과정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유권자는 순편익을 극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은 점에서 저기는 관료는 결정하고, 유권자는 순편익을 극대화하니까, 자, 총비용의 기울기와 총편익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계 편익은 A 마이너스 2BG가 되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미분하면 한계 비용은 뭐가 되죠? C가 되죠. 그러면 자, 유권자는 순편익을 극대화되니까 MB는 MC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2BG는 C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G는 2B분의 A-C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 이 점에서는 2B분의 A-C가 되죠. 2B분의 A-C. 자, 관료는 B분의 A-C.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관료는, 자, 유권자는 요건데, 관료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게 딱 몇 배야? 2배잖아요, 2배. 여기다 곱하기 2, 응?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2가 없어지고 2가 없어지고 이거 똑같게 되죠? 딱 2배만큼 차이가 났다. 자, 이게
이 식에 의해서 그죠? 이게 딱 2배만큼 차이가 났다. 이러네. 2배만큼. 이해되시죠? 2배만큼 차이가 났다. 이러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죠. 그 점에서 2b분의 a-c 이거잖아요. 2b분의 a-c다. 2b분의 a-c. 그죠? 2b분의 a-c. 그 다음에 이 점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는 b분의 a-c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관료의 예상 극대화. 공공재 허용 수준을 최대 규모로 했을 때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한다. b분의 a-c. 이렇게 계산됐죠. 그 다음에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 여기서 정치가의 득표 극대화는 뭐냐면 정치가는 유권자와 생각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정보가 불완전할 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료와 정치가를 비교할 땐 정치가는 유권자 생각과 똑같다 했을 때 순편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2b분의 a-c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죠. 자,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이건 총 비용이잖아요. 토탈 코스트. 이건 총 편익이죠. 토탈 베네피트. 총 편익이죠. 그러면 관료는 여기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는 여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같은. 그러면 이 면적을, 이게 순편익이잖아요. 이 순편익 면적을 이 밑으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러는 게 이렇게. 밑으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수평은 공공서비스, 수직은 순편익. 자,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 있죠. 이 그림으로. 이렇게. 자, 이 뒤에 가면은 이 그림을 응용해서 또 이론이 나옵니다. 자, 미그의 벨랑저 모형. 이건 뭔 말이냐면, 아까 니스칸에는 공공재를 여기까지 원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원한단 말이야. 예? 공공재를. 사실은 여긴데, 여기가 순편익 극대화인데,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여기까지 공공재를 원한다, 관료가. 이게 니스카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그의 벨랑제는, 자, 이 총편익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효용 곡선이 이렇게 접해서 여기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순편익 극대화 점보다는 크고, 니스칸의 모형보다는 적은 이 점을 선택하자는 거잖아요. 이 점을. 이 점을 선택해서 공공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다? 미그의 벨랑제 모형이다. 이런 거. 미그의 벨랑제 모형. 총편익 곡선에 효용 곡선이 접하는 이 점을 선택하게 되면 니스카넨이 얘기하는 이 점보다 공공재가 줄어들고 국민이 원하는 순편익 극대화보다는 늘어나지만 니스카넨 것보다는 줄어드는 여기에서 공공재를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다? 미그의 벨랑제 모형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로머 로젠탈 모형은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균형 분석을 했잖아요. 수평축은 공공재고 수직축은 사적재예요. 그러면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효용곡선이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 점에서 공공재가 공급돼야 어떻게 되죠? 순편이 극대화가 되는 거지. 예? 이 점에서 순편이 극대화가 되는데, 예? 자, 관료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의 효용 곡선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료들의 효용 곡선 U0가 아니라 U1이잖아요. U1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 접하죠? 여기에 접한다. 그래서 관료들은 여기까지 GB만큼 공공재를 원한다. 너무 과다하게 공공재를 원하잖아요. GB만큼 과다하게 공공재를 원한다. 그러면 자 관료들이 또 효용 곡선과 접한 점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돼?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재보다도 더 적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야. 더 적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야. 여기 선택을 하면 안 하면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공재 규모가 너무 적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국민들 것보다는 높고 관료 것보다는 낮은 이 부분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희망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자 GB를 선택하지 못하면 GR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을 선택이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원다 이랬어요. 그래서 회기됐다 이러는 회기 수준 여기서 회기 수준 예산이라는 게 여기요. 여기 GR만큼 떨어지는데 국민이 원하는 순편의 극대화보다도 낮기 때문에 다시 그 이상으로 회기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 회기 수준 예산이라고 한다. 회기 수준 예산. 이해되십니까? 의회 실무가 부결돼서 당연히 부결되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부결돼서 다시 올라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높고 관료가 원하는 것보다는 낮은 어느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를 회기 수준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로머 로젠탈 모양이네요. 자, 관료의 행태 분석. 혼신적이고 이타적인 관료의 행태, 공복이고 관료다. 국민의 공복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익에 기여하는 관료. 관료는 정부 운영의 중심적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기여. 첫째, 공공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선출된 대표자로 하여금 이상적인 선택을 해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채택된 공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운영한다. 정부 활동의 연속성 마련, 그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관료, 정치적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공공선택을 위해 자신의 사심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한다. 모든 관료들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니스카네이나 이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100%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자, 100% 그렇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증거 내놔라 그러면 증거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론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공공재의 공급자로서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뭐죠? 공공재의 수요자로서의 관료 역할이에요. 수요자로서. 아까 지금까지는 공공재의 공급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공공재의 수요자로서의 관료의 역할을 설명했다. 수요자로서의 관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재를 과잉 공급하더라. 여기 보면 비관료는 이만큼, 관료는 이만큼. 그래서 자, 공공재 이만큼, 관료는 이만큼, 비관료는 이만큼 하더라.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45분이네요. 자, 이익집단의 행태 분석. 이익집단이 엄청 힘을 많이 발휘하죠. 정부가 정책을 잘 펼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죠. 의대생 많이 뽑아가지고 좀 의료 서비스 높이자 가는데 어렵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익집단 힘이 센 거예요. 엄청. 물론
의사협회만 그런 게 아니고 더 센 것들도 많죠. 뭐 변호사협회 뭐 이런 게 엄청 그 자기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 많죠. 모든 협회들 다 자기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죠. 자, 제3의 의회 로비스트. 우리나라는 로비스트 허용을 안 하고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좀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허용 안 하죠. 특수 이해 집단 등 각종 이익 집단. 사안에 따라서 투표자의 관심사를 조직하여 반영한다. 공공선택 과정에 건설적인 영향도 발휘한다. 반면에 각종의 이익 집단들은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실현한다. 그래서 공공재를 과잉 공급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 문제점, 공공재의 과잉 공급자로서 행동하고 정경유착과 연결된 부작용을 초래하고 소득 계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붕괴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한다. 사례, 선박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특례적 감가상각 요청, 사업자 단체, 정경련, 한국경제총연협회 등에 의한 규제 완화 요구 등 이런 이익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성과 합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에 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공익을. 그래서 정치가나 관료는 공익을 위해서 납세자, 국민의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공직자나 정치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투표에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표밖에 없잖아요. 투표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익 집단의 행태 분석, 사익적 접근, 개인주의적 접근, 공익적 접근. 자, 참고하시고요. 자, 정부의 결함.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 시장을 일반 경쟁 균형 상태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그럼 100% 다 성공하냐? 그렇지도 않더라 이렇게요. 보수 경제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지도 않더라 이런. 그래서 뭐가 나오죠? 정부 실패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정부 실패가 나온다. 정부 실패. 공공 부분에 역시 결함이 있다. 시장 실패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야. 공공 부분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론, 공급적 경제학, 고실업과 고물가 등 경제 문제의 발생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비대해진 정부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의해서 발생된 부작용이다. 정부 결함에 있는 지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학파 계열이 케인스학파의 시장 개혁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주요한 논거다. 정부의 실패에 초래하는 원인,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각종 이익 집단의 존재, 투표자의 근시안적 태도, 관료제의 한계, 투표자 선의 불충분 반영, 이 정부 실패 문제. 지금 이게 이제 관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를 두고 자, 우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뭐죠?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가격이잖아요. 화폐야, 화폐. 이게 화폐 제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 시스템이 오래 가냐, 짧으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건 아니지만 화폐 시스템에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했대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거는 공권력에 의한 화폐 뒷받침인데 그 시스템이 오래 갈 거냐. 굉장히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나눠준 돈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실패에 대한 거. 정부가 개입돼서 한 것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못 개입해서 잘못된 정책을 폈을 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우리 다음 시대에 다 또 결론이 나겠죠.
자, 관료제 한계, 투표자 선호의 불충분한 반영,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공공재 공급 수준, 현실의 공공재가 어떤 수준인지, 적정한지, 과잉 공급인지 과소 공급인지 쭉 과소 공급설, 길브레이드, 머스크레이브, 다운스, 만장일치자,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과소 공급에 대해서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다 공급이 된다. 과다 공급. 재정의 구조적 측면, 투표 방식에 기인하는 공공재 과다 공급. 투표 방식으로는 앞에서 만장일치제는 공공재 과소 공급의 원인이 되겠죠. 왜 그러면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만장일치로. 그에 비해서 2분의 1 과반 투표제는 어진간하면 다 통과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국회가 야당이 잡고 있고 여당이 과반이 안 되니까 정책을 법률을 잘 통과를 못 시키지만 보통 과반수 투표제를 하기 때문에 공공재가 과다 공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공공재 선호 시연을 위한 유인제도 공공선택 대상 결정. 그래서 뭐냐면, 자, 공공재가 선호를 잘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선호를 잘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끔 유도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뭐다? 공공재 선호 시연을 위한 유인제도다. 이런 유인. 선호 시연을 위한 유인제도. 선호를 표출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지. 이게 뭐냐면, 공공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나같이 이제 나이 먹고 뭐 이렇게 되면 돈도 내고 싶지 않고 돈 안 내고 편성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야. 네 말에 공공재에 대해서 공공재를 원한다고 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공공재 싫어, 돈 안 내려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제도적으로 내가 공공재를 원한다는 그 진실을 표현하게끔, 선호를 표현하게끔 만들 수 있는 뭐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야, 이거. 그것이 공공재 선호 시연을 위한 진정한 내 의사 표시를 하게끔 유도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진실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뭐 제도가 없겠느냐, 그걸 연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것 중에서도, 자, 공공재 선택 대상,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선택 대상에서의 선호 시연, 이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하는,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칠판 보시면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사업. 근데 투표자가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자, 여기서 4명인데, 자, 4명이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금액으로 표시 800만 원. A라는 사람은 화단 조성하는데 내가 800만 원을 낼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요. B라는 사람은 화단 조성하는데 1200만 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C라는 사람은 뭔 소리냐? 화단 아니야. 휴지통 설치하는데 900만 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은 화단하지 말고 휴지통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내겠다. 그러면 이제 화단 조성 사업에 다 합치면 2000만 원. 휴지통 조성 사업에 1900만 원이잖아요. 자, 19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자,
선호 시현을 위한 유인제도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의사를 표현하게끔 유도해내느냐, 그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자신의 선호를 표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낸 조세 제도, 그것이 무슨 뭐냐면 클라크 그러브즈 조세다 이런 얘기죠. 클라크 그러브즈 조세, 주민들의 진실된 선호 표명을 유인하는 제도 역할을 하는 조세 제도, 그것이 뭐다?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다 이런 거예요. 아마 클라크하고 그로브즈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 사람들 이름 붙여준 것 같아요.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자, 실제 지불된 금액은 기회비용 가운데 선택된 대상에서 찬성한 글을 제외한 주민들의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자,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해본다 이런 얘기야.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자 화단 조성 사업의 기회비용은 얼마야? 1,900만 원이죠. 화단 조성 사업의 기회비용은 휴지통 설치니까 1,900만 원이야. 기회비용은 1,900만 원이야. 화단 조성 사업의 기회비용은 1,900만 원이잖아요. 1,900만 원이야. 1,900만 원이야. 1,900만 원. 그러면 자, B죠. B. 자,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자,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단 조성 사업의 기회비용 1,900만 원에다가 그럼 화단 조성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에다가 화단 조성 사업의 나머지 B의 비용을 빼주는 거야. 1,200만 원을. 그럼 얼마야? 700만 원이야. 700만 원. 이것이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야.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자,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계산하잖아요.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계산하는데 A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A하고는. 자, A가 선택한 화단 조성사업의 기회비용 1,900만 원. A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B가 선택한 1,200만 원. A하고 상관없잖아요. 1,900에서 1,200을 뺀 700만 원이 뭐다?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야.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그래서 자,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는 XJ 선택의 기회비용. 이거 1,900이잖아요. 유지통 조정 1,900.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지급한 비용 1,200만 원. 뺐죠? 그럼 700만 원. 그래서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는 A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산된 700만 원이다. 이해되시죠? 700. 이게 지난 시간에 복잡한 식이 있었어. 지난 시간에 공공재 이론에서 그거를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식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가 7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봅시다. 이제 이 의미를 이해를 해봅시다. 무슨 의미인지. 자, 유인제도의 성립 가능성.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가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실된 선호를 시현하도록 작용하는 이유. 아까 A 의사와 상관없이 계산해 버렸잖아요. 주민 C의 경우는 900만 원에 자, 주민 C를 한번 볼까요? 주민 C. 아까 A를 계산했잖아요. 주민 C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계산해 봅시다. C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 C가 이거잖아요. 자, 휴지통 설치죠. 그럼 휴지통 설치의 기회비용 얼마야?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서 C를 제외한 나머지 D를 1,000만 원 빼줘요.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래서 C의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는 1,0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계산해봤죠? 1,000만 원이죠.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자, 주민 C의 경우 900만 원의 휴지통에 대한 자기의 진실된 선호다.
900만 원을 내는 게 진실된 선호였잖아요. 만약에 선호를 과장한 결과 공공선택 전환시키는 영향을 미침으로써 Y가 채택되면 주민 C가 실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1000만 원이다. 뭐냐면, 자, C는 진실한 선호로 900을 표시했는데 C의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가 얼마라고요? 1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야. 그러면 만약에 C가 자신의 선호를 900만 원만 진실되게 표현했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다른 의사 표시를 했을 때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가 1천만 원이다 이야. 그러면 자신이 진실되게 표현한 9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더 나오잖아요. 손해 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이게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고 이게 진실된 의사 표시야. 진실된 의사 표현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를 그래서 C가 실제 지불해야 될 액수는 10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100만 원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선택 대상은 Y가 채택됐을 경우 C의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 1천만 원. 아까 좀 계산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러니. 그래서 본인이 진실되게 의사 표시를 하면 9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예? 거짓말하면 어쨌다? 100만 원 손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C가 부담해야 될 클라크 그라브주세가 1천만 원은 그가 진심으로 지불하려고 했던 900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장된 선호 표명으로 C는 오히려 손실을 본다.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를 부과하면 정직한 선호 표시가 최선의 전략이다. 예? 선택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선호를 진실되게 시연하는 대응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식으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 복잡한 식이 됐잖아요. 그 식이 이거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러면 이게 다 통하냐? 그러지 않아. 과장도 너무 거대하게 과장해버리면 이게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야. 보세요. 마을 주민들이 담합 또는 전략적 행동으로 진실된 선호를 왜곡시켜 시행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유인제도는 무력화돼 버린다. C와 D가 담합해서 Y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주민 A, B가 X제 선택에 대해서 지불하려는 최고액 합인 2천만 원. 여기요. 요거. 이 2천만 원. 이것보다 너무 과장하게 높게 해버렸어. 2천만 원보다 크게 왜곡해서 표현하면은 이게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야. 응? 네, Y가 사회적 선택으로 채택된다. 주민 C, D가 부담해야 될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는 전혀 없게 된다. 그래서 과장해서 표현해버리면 이게 또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공재 선호 시연을 위한 유인제도에서 규모 결정. 아까는 선택 대상이잖아요. A 사업을 선택할까, B 사업을 선택할까, 휴지통 조성 사업을 선택할까, 화단을 선택할까 이거였잖아요. 선택 대상에 대한 결정인데 이거는 뭐야?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된 그에 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 공공재 규모 결정에 대한 유인제도. 개념이 틀리잖아요. 아까는 선택 대상.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이거는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게 규모를 어떻게 할까. 이래서 규모 결정에 대한 유인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재 선택 대상 결정. 아까 했죠. 공공재 규모 결정. 그 특정한 공공선택 대상이 되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관련해서 진실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유인제도의 기본 가정. 이게 지금 이게 설명하면 1시간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인제도가 뭐라는 것, 진실한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유도장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선택 대상의 유인제도, 규모 결정의 유인제도, 규모 결정의 유인제도.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 클라크 그라브주 조세를 선정하면서 유인하는 시장경제에서 유인한 시스템을 어떻게 해 나간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아래 한글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과장해서 표시했을 때, 그 다음에 선호를 축소해서 표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공공재 규모 결정에 대한 유인제도의 실제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